1학기 구주입의 중간고사 중학교 1학년 국어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구주입의 구리본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최주찬 선생님입니다. 자, 지난주에 봤던 구주입의 중간고사에 대해서 여러분 중요 문항 각각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문항들이 어떻게 출제되었고 그리고 왜 출제되는지 살펴보고 또 우리 남은 올해 6개월 중학교 1학년 국어 공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전략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총평이랑 난이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만 보면요. 출제 영역 첫 번째 문법에서는 1학년 보통 1학기 때 배우는 어휘의 체계와 양상, 그래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냈고요. 두 번째는 보통 중학교 1학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소설로 꼽히는 황순원의 소나기를 통해서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나오는 소설 개념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 독서에서는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라는 지문, 그리고 어휘에서는 중학교 수준의 자유범위로서 여러분 풀어봐서 알겠지만 한자성어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어휘의 의미관계를 추론하는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면 모두가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항으로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 2학년 내신 수준,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들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쓸데없는 문항들 말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충분히 반영한 문항들도 또 구성이 됐고 다만 중요했던 건 영역별로 좀 섬세한 이해, 그러니까 좀 실수를 하면 틀릴 수 있다든지 개수를 하나씩 센다든지 이런 섬세한 이해나 그리고 독서 영역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해서 사고력을 작동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런 문항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건 독서 영역에서 여러분이 완전 새로 보는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사례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이런 문항까지 쭉 출제를 해봤습니다. 자, 좀 추상적인 얘기니까요. 바로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면요. 자, 첫 번째로 우리 1번부터 6번 문제가 바로 어휘의 체계와 양상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꼭 짚어주고 싶은 문제가 4번, 6번이니까요. 우리 4번, 6번 문제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쓰인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고요. 문제 속에선 이러한 상황을 제시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1번부터 5번 선택지에 맞고 틀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이 바구는 특정 지역에서 주로 쓰는 어휘, 우리 이런 걸 지역방언이라고 했죠. 지역방언 맞다고 할 수 있겠고요. 2번. 서점, 게시판, 최신은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 그렇죠. 여러분 헷갈렸겠지만 이 게시판이 한자어예요. 그래서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 맞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베스트셀러라 스테디셀러는 외국어에서 온 단어, 즉 외래어 맞다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 또 4번입니다. 꿀잼은 특정 세대가 주로 쓰는 어휘, 우리 이런 걸 유행어라고 했고요. 꿀잼은 유행어 줄임말이겠죠. 그래서 4번도 맞는데 5번에서 조용하게, 염가, 우리 중에서 우리 고유의 토박이말, 즉 순우리말이 아닌 것, 즉 고유어가 아닌 것 고르라고 하면 그렇죠. 가운데 있는 염가를 빼야겠죠. 염가는 그렇죠. 싼 값이라는 고유어로 고쳐줄 수 있는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가는 보통 고가의 반대 말로 쓰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할 수 있겠고 여러분 답은 5번이라고 골라야 되겠습니다. 4번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헷갈리는 고유어인지 한자어인지 판단하기 헷갈리는 헷갈리는 말들, 게시판, 염가 이런 말들을 잘 판단할 수 있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자, 6번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보기에 밑줄 친 단어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분류하자고 했으니까 우리는 읽으면서 각각 저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단어들이 고유어인지 외래어인지 한자어인지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커튼은 당연히 영어 커튼에서 온 말이니까 외래어인 거 금방 알 수 있겠고요. 자, 가뭄은 가물다라는 말 있잖아요. 날씨가 또는 기후가 가물었다 이런 말을 가뭄이라는 명사로 바꿔 놓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고유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다음 버릇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 여러분 시옷으로 끝나는 한자어 거의 없고요. 그리고 버릇은 한자어 습관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한자어가 있으니까 버릇도 당연히 여러분 고유어라고 체크할 수 있겠고요. 자연 보시면 자연이 여러분이 제일 헷갈렸을 법한 그런 말인데 자연은 스스로 그럴 연으로 이루어진 한자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읽다 보면 냄새라고 나와 있네요. 냄새도 여러분 고유어입니다. 근데 선생님 설명 또 했는데 냄새와 관련된 한자어가 하나 여기 더 있었어요. 냄새는 고유어인데 여기 보시면 채취라는 말은 한자어로 들어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짝꿍인 고유어 한자 뭐 이렇게 체크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 베란다도 되게 헷갈렸을 텐데 베란다도 여러분 표준국어 대사전에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원어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나라에서 온 말인지 기억할 필요 없고 당연히 원어 정보 써 있으니까 외래어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아파트도 외래어예요. 그럼 질문한다고요. 선생님,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외국어 아닙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이때 아파트는 그러면 아파트먼트라고 써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아파트먼트라고 안 하고 먼트 떼고 아파트라고 하니까 이건 따로 외래어라고 여러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노인, 늙을 노의 사람이니까 한자어라고 체크할 수 있고 그리고 한옥도 한국 한자의 지복자 한자어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는 거 있었어요. 아파트, 베란다, 자연, 버릇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교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유어 숫자 세보면 4개 그리고 한자어 3개 고유어 4, 그렇죠. 한자어 3개 그 다음 외래어 3개 해서 답은 여러분 2번이라고 그렇게 체크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6번까지 우리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 이제 7번, 8번 쭉 넘어가다가 소설과 관련된 문장 8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넘어가고요. 자, 기역, 미음 중 마의 결말을 암시하는 것. 자, 이 소나기는요, 어떤 결말 보여주고 있었냐면 비극적 결말이었고 그리고 그 비극적 결말의 내용은 소녀의 죽음이었죠. 이걸 보여준다 그랬고 그리고 이 비극적 결말을 뭐하는 암시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고 했고 우리는 그 암시하는 요소들을 복선이라는 말로 정리하면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랏빛이 좋아 이 소녀가 한 말이고요. 그 다음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 보랏빛으로 변했다 이런 거 전부 다 소녀의 죽음을 암시하는 요소로 공부했고 또 리을 소녀가 비를 맞고 입술이 파랗게 질린 거 소녀가 원래 몸이 허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또 안고 온 꽃묶음이 일그러진 것도 뭔가 소녀의 희망이나 소망이 망가진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 다 뭔가 비극적인 결말, 소녀의 죽음을 보여주지만 여러분 디귿 밑줄 친 부분 보세요. 목덜미가 선뜩선뜩했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소나기가 막 내려서 소년, 남자의 목덜미에 비가 내려서 그냥 선뜩선뜩은 차가워졌다, 차갑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소녀의 죽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답은 디귿을 고른 3번으로 해줘야 옳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 구절 그리고 복선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9번입니다. 자, 보기에 밑줄 친 시어와 상징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소설 속의 소재를 고르는 건데요. 자, 어떤 시조를 줬어요. 자, 어떤 시조 속에서 맷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에게 그리고 그 님은요 맷버들 받아서 주모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고 새잎이 나거든 나인가 여기래요. 즉 맷버들을 나라고 여기라고 누구에게? 임에게 준 선물. 근데 왜 주겠어요?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주겠죠. 그러니까 맷버들의 의미는 애정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어떤 소재가 되겠죠. 그러면 1번부터 5번 중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소재였던 건 바로 대추였겠죠. 바로 소녀가 소년에게 전달해줬던 과일이 대추라고 우리 소설 속에 나왔으니까 어렵지 않게 답은 5번이라고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조의 어떤 소재와 소설 속의 소재를 잘 비교하면 금방 풀 수 있었던 문제고요. 11번 문제를 특히 강조하고 싶은데 자, 11번이 가장 쉬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웠던 그리고 여러분이 꼭 구체적으로 이해가 필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고요. 1번 볼까요? 향토적, 서정적 성격을 띤 소설이다. 자, 향토적이라는 건 이 소설의 배경이 시골이니까 맞다고 할 수 있고요. 서정적, 끝까지 읽으면 감동이 오고 또 그리고 중간에 슬픈 이야기가 끼어있죠. 그러니까 서정적 당연히 맞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향토적, 서정적 저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본 거고요. 2번 시간의 흐름 좀 어려운 말로 우리는 이걸 순행적 구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소설은 그렇죠. 소녀랑 소녀가 처음 만날 때부터 끝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이 전개되고요. 3번 간결한 문장을 사용했다. 이것도 이 소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는 황순원이라는 작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1번부터 3번이 다 맞아요. 그럼 일단 5번부터 봅시다. 여운을 주는 결말로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이 소설의 결말이 어떻게 끝났냐면
소녀가 죽긴 했는데 그 소녀의 죽음을 소년이 자는 와중에 부모님의 대화로 간접적으로 듣게 되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제시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여운을 주는 결말로 상상력도 자극했고 또 추가적으로 그 소년의 어떤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을 부각시켰던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5번도 맞아요. 그럼 여러분 4번을 보고 대차게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거고 아마 물음표를 찍었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한다는 말을 적절하게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서술자가 어디 썼는지부터 봐야 돼요. 항상 설명했습니다. 서술자가 나로 나오거나 그렇지 않거나, 자, 나로 나오면 1인칭이라고 그랬고요. 나가 없다고 하면 3인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소설은 눈을 씻고 찾아도 나가 없습니다. 그냥 소년과 소녀는 이렇게 제시해요. 그럼 3인칭이라는 거죠. 그럼 3인칭일 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시점에 대한 얘기인데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었죠. 근데 이 소설은 사실 정확히 뭐라고 설명했냐면 3인칭 관찰자 시점과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둘 다 섞였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중간중간에 어떤 게 나오냐면 소녀는 자기가 씹고 있던 대추 알의 단맛을 모르고 있었다. 그건 소년의 행동을 묘사한 거죠. 근데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려면 그 인물의 심리를 묘사해야 돼요. 심리 묘사한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 소설은 계속 행동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4번 선택지는 틀렸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4번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설명이지만 이 소설이 완전히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답을 4번이라고 골라야겠습니다. 그래서 11번 문제에서 여러분이 좀 캐치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서술자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소설에서 꼭 알아야 되는 개념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12번 또 보겠습니다. 12번도 여러분 그 내신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또 그리고 중학교 2학년에 1학년이나 2학년에 이 소설이 교과서에 실리게 되면 꼭 잘 출제되는 문제인데 각 소재들 수업하면서도 강조했습니다. 조약돌, 비단조개, 분홍스웨터, 대추, 호두 각각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소재인지 확인하는 거였는데 자, 조약돌은 소년에 대한 소녀의 그리움 틀렸죠. 자, 비단조개는 갈등이 해소된다고 보기 어려웠고요. 그리고 비단조개는 그럼 뭐였죠? 그렇죠. 이 두 소년 소녀가 대화하게 되는 매개체, 계기라고 했고요. 분홍 스웨터에 바로 소년과 소녀의 추억이 깃들어 있으니까 답은 3번이죠. 특히 분홍 스웨터에 물들었던 진흙물에 소년과 소녀가 소나기가 내리던 그날 나가 돌았던 그 기억이 들어있으니까. 대추는요, 소녀를 향한 소년의 애정이 아니라 대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녀가 소년에게 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틀렸고요. 5번 호두는 반대로 뭐였냐면 긴장감 조성, 새로운 사건 발생 당연히 다 틀렸고요. 고쳐준다면 남자아이가 소년이 소녀에게 주려다가 따기만 해오고 전달하지 못했던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선택지도 잘 고쳐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러분 3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각각의 소재를 잘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자, 18번에서는요, 여러분이 어휘와 관련된 문제들 중에 가장 괜찮고 여러분이랑 같이 풀어보고 싶은 문제 한 문제 꼽아봤습니다. 18번입니다. 자, 보기를 읽고 다음 중 A의 관계와 같은 단어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보기 읽어볼게요. 어휘의 의미 관계 첫째로 자, 저 끝에 유의 관계라고 되어 있고요. 유의 관계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뒤에 읽어보면 뜻이 비슷한 단어래요. 그래서 친구와 벗은 유의 관계죠. 그다음 반의 관계는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 예를 들어서 여름과 겨울은 반대 관계. 마지막으로 상하 관계는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단어에 포함되는 거. 그래서 포함되는 단어를 하이어라고 하고 포함하는 단어를 상이어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두 단어를 상하 관계라고 하는데 한식과 불고기에서 한식이 상이어 불고기가 하이어이므로 두 단어 상하 관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생기다와 일다. 두 단어는 그럼 여러분 유의, 반의, 상하 관계 중에서 그렇죠. 유의 관계죠. 뭔가 일어나다 이런 뜻이니까 유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고 여러분은 유의 관계, 즉 의미가 비슷한 말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1번 고를 수 없겠죠. 세다, 열이다, 반의 관계. 받다, 던지다, 반의 관계. 당기다, 늦추다, 반의 관계.
4번도 반의관계지만 여러분 5번 보세요. 허다하다, 숱하다, 둘 다 어떠하다. 뭔가 빈번하다, 자주 일어나다, 많다 이런 뜻이니까 비슷한 의미로 고를 수 있겠죠. 다만 여러분이 숱하다, 허다하다 이런 말을 빈번하다의 어휘의 장 안에 포함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았고 여러분이 좀 어휘에 대해서 폭을 좀 좁게 알고 있다면 아마 헷갈릴 수 있었던 그런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어휘의 대표 문제 18번 풀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맨 끝에 19번부터 23번에 이어서 나온 비문학 문제 우리 같이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부터 볼게요. 우리 민법은 계약을 맺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나와 있는 화제는 계약이래요. 자, 계약을 맺을 때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한 가지는 자신의 의사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이래요. 다른 한 가지는 행위 능력으로 스스로 효력이 있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아, 그러면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계약을 맺기 위해선 의사 능력이 필요하고 행위 능력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일단 정리만 하면 돼요. 행위 능력이 필요하다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자, 예를 왜 들어요? 예시를 왜 드냐면 여러분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까지 읽고 이해 못하리라는 것을 글쓴이도 아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앞의 내용을 좀 이해하라고 들어주는 거니까 자세히 읽어봅시다. 계약을 맺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고 지속된다면 우리는 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미성년자라고 칭하고 이 미의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자 밑줄 쳐볼까요?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는 무엇이 없어요? 그렇죠.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대요. 그럼 질문, 아까 그랬죠.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두 가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질문할게요. 미성년자가 맺은 계약은 여러분이 일문단만 읽어도 당연히 효력이 없다고 알 수 있겠죠. 왜? 행위 능력 하나가 빠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행위 능력이 없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만 19세 이상이 되었을 때 스스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을 주어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느끼겠지만 뭐 홈페이지를 가입한다거나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또는 어떤 온라인에서 결제를 해야 할 때 항상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 있죠. 또 핸드폰을 만든다거나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뒤에 좀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또 읽어봅시다. 이 문단. 우리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도 의사 능력이 있으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그 법률 행위를 할 때에는 자 밑줄 쳐볼까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구해야 된대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누가 될 수 있냐면 친권자, 너무 어려운 말이니까 부모가 될 수 있대요. 엄마, 아빠. 만약 부모가 없거나 있지만 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이 할 수 있고 이 후견인은 친척 또는 그 외의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반드시 뭔가 신고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단에서는 법정 대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법정 대리인은 누가 될 수 있는지 이 문단에서 설명했습니다. 자, 3문단입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계약. 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계약. 이게 3문단의 화제겠죠. 일단 유효하지만 그렇죠. 여러분 동의를 얻지 않아도 무조건 취소되는 게 아니라 일단 유효하지만 그 효과를 원치 않는다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대요. 취소할 수 있어요. 어느 경우?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자, 법정 대리인이 계약 상대방에게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 취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뒤에 취소의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계약 상대방이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 제도도 이용할 수 있대요.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우편을 통해서 계약 상대방에게 취소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돼서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그러면 3문단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계약이 언제 어떻게 취소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던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입니다.
자, 4문단. 여러분이 늘 의문 갖고 있죠? 왜 미성년자가, 그러니까 보통 중학생, 고등학생이죠? 이런 미성년자가 왜 계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왜냐고 나왔냐면 특별히 보호해야 될 대상, 사회적 약자로 보고 있는 거죠. 즉, 여러분의 어떤 권리를 합당하게 제한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어떤 특별히 보호해야 되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기 부적절하다고 법이 합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 따라서 손해보지 않도록 국가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라고 4문단에서까지 나왔고요. 마지막입니다. 5문단. 그러면 한편 하고 나오면서 법은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도 보호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래한 상대방도 미성년자라면 무조건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도 보호합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동의 없이 계약을 맺었을 때 그 계약은 앞에서 나왔죠. 3문단에서 나왔죠. 그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은 불안한 상태에 놓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은 거래 상대방에게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문제 행위를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있는 무슨 권? 최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소할 거예요, 말 거예요를 먼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일정한 요건에 따라 미성년자와의 계약 효과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하는 무슨 권? 철회권과 그리고 거절권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성년자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미성년자 거래한 상대방도 보호하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마지막 5문단에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크게 어렵진 않았지만 중학교 1학년이 느끼기에는 그리고 아직 어떤 이런 기사문이나 학술문을 읽기 좀 어색해하는 학생들이 읽기에는 좀 어려운 말이 좀 많았죠. 그래서 그 어려운 말을 잘 해치고 잘 이겨내고 여러분이 이 내용의 이 지문의 핵심적인 골자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그런 문항들. 자, 19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19세 이상의 성인은 당연히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겠죠. 다음 2번, 거래 당사자 양쪽 모두, 즉 미성년자든 상대방이든 보호받을 수 있다고 했죠. 3번, 내용 증명, 아까 나왔죠. 취소 이야기하면서 내용 증명이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고 나왔으니까 3번도 맞고요. 4번, 여러분 우리 법은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미성년자의 행위를 제한한 계약 행위, 특히 법률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니까요. 제한하는 거니까 맞고요. 마지막 5번, 미성년자가 한 계약은 의사표시가 없이 저절로라 그랬으니까 우리 어디로 돌아가 볼까요? 3문단으로 돌아가 볼까요? 3문단. 3문단 첫 번째 줄에 바로 이렇게 나오죠. 또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계약은 일단 유효하지만 그 효과를 원치 않는다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유효하지 않는다고 한 건 저절로 이렇게 이야기한 건 틀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19번은 꼼꼼하게 읽었을 때 답은 5번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몇 번 문제죠? 자, 22번입니다. 자, 22번도 여러분이 윗글에 읽고 보기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윗글의 정보들을 잘 확인했는지 보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문제 되니까 일단 보기부터 잘 분석해 봅시다. 어머니는 중학생이 된 은지. 자, 은지 뭐죠? 그렇죠. 미성년자죠. 은지에게 휴대전화를 선물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대리점 휴대전화 구매하고 서류 작성하고 은지는 약관하고 자기 이름으로 가입하고 어머니가 동의서를 작성했다. 어머니가 뭐니까? 그렇죠. 법정 대리인이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지문을 잘 읽은 거죠.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태에 적용하는 것. 자, 그럼 1번부터 봅시다. 은지가 통신사에 가입하는 계약을 맺은 것은 법률행위. 당연하죠. 맞죠. 2번. 중학생인 은지는 미성년자, 민법상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에 할 수 없죠. 3번. 어머니가 은지와 함께 대리점 방문한 것은 미성년자여서 의사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아마 여러분 분명히 물음표 찍거나 동그라미 했을 거예요. 좀 이따 설명합니다. 4번. 은지가 혼자서 대리점을 방문해서 계약을 맺었다면 추후에 어머니가 취소할 수 있다? 당연히 맞죠. 아까 계약 취소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마지막 5번. 어머니가 통해서 작성한 것은 계약서에 어머니가 법정 대리인? 맞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어머니가 통해서 작성한 건 법정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기에 나왔던 개념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였는데 여러분 3번 보고 아까 3번이었나요? 그렇죠. 3번 보고 맞는데? 그럼 선생님 1번부터 5번 중에 틀린 하나 없는데? 라고 했던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가 문제죠. 아까 우리 다시 거슬러서 1문단으로 가봅시다. 1문단으로. 미성년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미성년자에 대해서
얘를 19세 미만 미성년자라고 하고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한 법률 할 수 없다고 마지막에 그렇죠.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없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까 행위 능력과 의사 능력이 둘 다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없기 때문에 계약이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 능력이 아니라 정확하게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라고 해야 되니까 3번이 틀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꼼꼼하게 읽었다면 3번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문단부터 5문단까지 읽고요. 그리고 문제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나머지 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간단하게 설명하면 당연히 선생님 생각에 제일 중요한 건 어휘력이랑 독해력 어떻게 꾸준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써볼까요? 빠뜨렸네요. 꾸준하게. 한 달만 해야지, 뭐 3주만 해야지, 뭐 그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두 번이든 뭐 어떻게든 그냥 계속 하세요. 언제까지? 공부 끝날 때까지. 여러분 학교를 다 졸업할 때까지 하는 거니까 어휘력, 독해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당연히 범교과 지식이란 말이 좀 어려우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과목 중에 하나라도 많이 결손이 생기면 나중에 고등학교 독해, 그러니까 비문학 독해에서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사회든 과학이든 당연히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 또는 개념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그냥 문해력이라고 할 뿐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교과서의 내용을 열심히 공부하자. 또 당연히 여러분 2학년 때 내신 시험 그냥 잘 보는 거 아니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과서 누가 열심히 공부했나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국영수사과 중에 당연히 우선순위 고르라고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누가 보래도 수학이랑 국어라고 편향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이랑 국어는 당연히 매일 공부하는 거고 물러서면 안 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도 5월 13일부터 문해력 문법 특강 준비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9시부터 여러분이 중1 정규 수업이랑 비슷한데요. 좀 특이한 특징은 중학교 1학년도 되고 중학교 2학년도 들을 수 있는 수업이었어요. 수업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은 조금 더 공부 잘하고 싶다. 근데 중학교 2학년은 내가 뭔가 국어 막 흔들흔들 하고 있다. 문법이든 독해력이든 어휘든 하면 당연히 들을 수 있으니까 토요일 아침 9시 너무 힘든 시간이지만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자, 오늘 2023학년도 1학기 구주입의 중간고사 국어영어에 대한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